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7년 1월 1일 27살의 남성 최수혁과 23살의 여성 오씨, 이 두 사람은 불과 며칠 뒤인 1월 11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였습니다. 큰 예식을 치르기 전 이 두 사람 모두 아주 분주하고 기대감에 차 있었겠죠? 아니요. 사실 둘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최수혁이 숨겨온 내연녀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 상대는 25살의 정효실이란 여자였죠. 근데 이 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간에는 예비 신부 오 씨는 사실 단순히 엔조이 상대고 실제로 진짜로는 정 씨가 연인이라는 황당한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어쨌든 결혼을 코앞에 두고 약혼녀 오 씨가 이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충격에 빠져 있었죠. 1월 1일 그날 밤 최수혁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오 씨를 불러냈는데요. 그 장소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2동의 한 어떤 곳이었죠. 씩씩거리면서 오 씨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거기엔 내연녀 정효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 씨는 밀려드는 이 화를 참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정효실과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언쟁으로 끝나지 않았죠. 두 사람이 엎치락 덮치락 하던 중에 격분한 정효실이 선을 넘고 말아요. 오 씨의 목을 세게 조르는 겁니다. 막 숨을 못 쉬어서 괴로워하던 그녀는 이내 몸이 힘이 풀렸고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최수혁도 당황했고 정효실도 당황했고요. 두 사람이 일단은 시신부터 수습하기로 해요. 그리고는 커다란 쌀포대에 시신을 옮겨 담아서 이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신안구 지도부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최수혁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한 상수도 아래에 오 씨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이 기가 막힌 행동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해 첫날 밤 그렇게 오 씨가 연락이 두절되니까 당연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 예비 신랑인 최수혁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최수혁은 아주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며칠간 오 씨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막 자신도 슬픈 척 오 씨를 찾아다녔고요.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도 위로하고 또 함께 목욕탕에 가는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러던 오 씨 실종, 아니 오 씨 살해 5일 만인 1월 5일 날 최수혁이 돌연 메모 한 장과 음성을 남기고 도피를 선택하는데요. 메모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써져 있었고 음성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짝이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나와 정효실이 오 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유기한 걸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의외였어요. 어쩌면 여태껏 일말의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던 걸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시신이 유기된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오 씨의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터무니없는 부탁을 남기기도 하죠. 이때 정효실 역시 최 씨와 도피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부모님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저는 가족을 모두 버리고 사랑을 택했고 이제 어떻게 되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처럼 두 사람은 어이없는 음성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해버렸죠. 이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최수혁은 친척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여태까지 모아둔 그 결혼 자금, 그러니까 오 씨와 살기 위해 모아둔 그 결혼 자금 플러스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총 1,300만 원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2월에 이미 전국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진 후였어요. 이제는 사실 밖을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리고 나서도 얼마 후에 이제 더 이상은 한국에서 지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위조 여권을 구해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움직여요. 브로커를 통해서 500만 원짜리 위조 여권을 구매했고 각각 김성민, 김현미라는 가짜 신분을 갖게 됩니다. 1997년 11월 김성민이라는 가짜 여권으로 최수혁이 먼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2달 뒤인 98년 1월에 정효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어디로 갔냐면 두 사람은 LA 인근의 롱비치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고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한편 한국에서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대대적인 공개 수배를 했고 또 90년대 당시에 굉장히 그알급으로 인기가 많았던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에 각각 2번에 걸쳐 이 사건 내용과 범인 얼굴들이 다 공중파를 탔습니다. 심지어 1998년 3월에는 KBS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내용이 다뤄져요. 이렇게 공중파를 3번이나 탔으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건데 그럼 잡힐만도 하잖아요. 근데 관련된 제보나 단서가 영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이 사건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던 그때였어요. 기적적인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마지막 방송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2000년 8월 말 목포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을 LA에 거주하는 교민이라고 밝힌 A씨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이 최수혁과 정효실을 본 것 같다고 해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당시 LA의 한인타운에서는 한국 방송들을 녹화하는 일명 해적판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가게에서 이걸 녹화해가지고 비디오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A씨 역시 이제 미국에서 보기 힘든 여러 드라마나 예능을 챙겨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공개 수배 사건 25시 비디오를 대여했는데 마침 그게 최수혁과 정효실 사건을 다룬 회차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얼마 후에 A씨가 롱비치에 있는 한 슈퍼마켓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웬 한국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되는데 이 커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거예요. 자긴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가 싶었대요. 인상이 너무나 낯익으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어라, 그 사건 25시에 나왔던 수배자들이었던 거죠. A씨의 이 결정적인 제보 덕에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미국에 있다는 건데요. 한국 경찰은 즉각 미국 이민국 그리고 LAPD와의 공조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검거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2000년 10월 17일 오전 8시 이 롱비치에 있는 슈퍼마켓에 출근하는 최수혁과 정효실을 LAPD가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딱 그때 체포가 된 두 사람이 여권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성민, 김현미지 당신들이 말하는 최수혁, 정효실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 얄팍한 속임수였죠. LAPD가 바로 그들의 지문을 채취했고요. 그걸 한국으로 보내서 주민등록 시스템과 대조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문은 최수혁, 정효실과 일치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동명이인일 뿐이다 라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가 한미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실제 이 두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례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송환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제 주고받아야 됐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고요. 이때 한국 경찰은 LAPD에게 일단 이 사람들을 불법 체류 혐의로 좀 구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최수혁과 정효실이 꾀를 내게 되죠. 살인죄가 아니라 단순히 불법 체류로 구금이 된 거야?
그럼 우리 보석금 내고 가석방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그럼 어디든지 다시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한국 경찰이 한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보석금 가석방 신청을 했다는 걸요. 마음이 다급해졌죠. 이대로 풀려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미범죄인도조약 제10조에 의거해서 긴급하게 이 범죄자들을 구속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한미 간의 케이스였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캘리포니아 법원이 서류를 검토했고 마침내 이걸 승인해줍니다. 2000년 10월 31일 최수혁과 정효실은 형사들의 동행하에 수갑이 채워진 채 비행기를 탔고요.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목포경찰서 형사들에게 구속됩니다. 그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공개 수배자 두 사람이 극적으로 검거가 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날 사건의 진상과 또 어떻게 가짜 신분으로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는데요. 이 두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긴 했지만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 우연히 현지에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운전면허증을 불법으로 취득을 했고요. 또 이 거주지에서 좀 떨어진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 마트에 취업까지 하게 돼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트가 주 고객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 또는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한국 사람들과 마주칠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집도 아예 이제 롱비치라는 곳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집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외진 곳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모든 게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큰 사고 치지 않는 한 평생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던 마트에 돌연 한국인 A씨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본 거예요. 마침 그 사건 25시 수배자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미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이제 그들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지인들에 따르면 이 커플이 평소에도 금전적으로 굉장히 궁핍했고요. 늘 얼굴이 그늘졌고 말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평생 쫓기면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었던 거죠. 그걸 사랑과 맞바꾼 걸까요? 2001년 4월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가슴 아픈 사실 하나가 더 밝혀지게 돼요. 피해자 O 씨가 사망 당시 최수혁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가증스럽다. 범행을 용서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표현을 해줬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직접적인 살인에 가담한 정효실에게는 징역 18년, 시신 유기에 가담한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이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점은 참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최 씨와 정 씨가 즉각 항소를 신청하죠. 그리고 3달 뒤에 공판이 열렸는데 그 결과 정효실은 원심을 뒤엎고 징역 10년, 최수혁은 4년을 선고받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어쩐 일인지 형량이 대폭 감소된 듯하죠. 범죄에 비해서 다소 좀 짧은 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최 씨는 2004년, 정 씨는 2010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근황은 모르고요. 살아있다면 이들은 50대가 되었겠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한국,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후에 처음으로 집행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중파 방송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으로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죠.
특히 그 큰 공을 세운 사건 25시라는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봤던 프로거든요. 이게 이 사건 이전에도 영향력이 큰 데 비해 부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너무 실감나게 재현을 하는 게 아니냐, 모방 범죄가 생겨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60회 정도 방송되는 동안 총 498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거든요. 498명 중에 무려 250명이 검거되거나 혹은 자수하게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번외로 준비를 했는데 이 사건 25시라는 프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미국 FBI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된 회차도 있습니다. FBI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1999년 3월 3일 방송분이었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70대 노인을 살해한 후에 한국으로 도주한 한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이름 남대현이죠. 방송에서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보 전화 한 통이 들어와요. 내가 이 방송에서 본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이 경주의 한 도자기 업체에서 일하는 걸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방송 직후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긴급하게 출동을 했고요. 방송된 지 불과 4시간 만인 새벽 2시에 이 남씨가 경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검거됩니다. 대박이죠. 이 사건은 미국의 FBI 요원과 한국 인터폴이 직접 KBS 사무실을 찾아와서 의뢰를 했다라는 걸로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FBI 측에서도 방송 결과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영향력이 이 정도다 보니까 사건 25시에 방송을 탔다 하면 겁에 질려가지고 범죄자들이 제발로 자수하는 일도 다수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이 사건 사고를 다루는 여러 프로들이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9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 공중파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속이고 태연하게 살아가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가까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죠. 이런 불편한 사실을 방송과 여러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티즌 수사대의 힘은 이럴 때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적어도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두 발 쭉 뻗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 말이에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